모든 경제 정책 가운데 통화 정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겠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한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재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2월 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플러드 총재의 매파 발언으로 급락했었는데요. 자, 과연 주말 사이에 어떤 방향성을 나타냈을지 이쪽에 좀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예. 장 막판에 플러드 총재의 매파 발언,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것을 후회했다. 1월 달에. 예. 이것이 이제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의 그 방송을 해설하면서 플러드 총재는 이번에 금리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좀 비춰드렸는데요. 예. 역시 미국에서는 레이 서머스 교수가 가장 영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블러드 서머스 교수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현 교수께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3월 회의에서는 빅스텝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다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0.25% 베이비 스텝 내지는 노멀 스텝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이것이 사실 다우지수를 다음 날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끝났던 예. 이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전일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 장막판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그대로 미뤄지면은 2월 조정 넣은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질 거고 예. 다시 리질런스 회복되면은 조정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역시 비둘기파 발언이 이어지고 레이 서머스 교수가 0.25%포인트 3월 회의에 인상 얘기를 비치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면은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집권 2기에 접어들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이렇게 1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2기가 되는데요. 예. 2기의 미국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경제 강요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백악관의 경제 스텝진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NEC 국가경제위원회 브레이너드가 임명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CE의 번스타인 이렇게 해서 투톱 체제가 됐다. 그래서 참모진에서는 NEC가 더 역할이 크다. 예.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드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브레이너드가 나갔을 때는 예. 페드 내에 부의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독 담당 부의장, 하나는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인데 우리가 금리 결정 이렇게 할 때는 역시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부의장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애니스를 갔으니까 이 대비해서 같은 비둘기파가 임명돼야 되거든요.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골스비 이번에 금리 결정권을 얻은 시카고 연주청주의 골스비 비둘기파가 부의장에 이렇게 임명될 것이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토요일에 우리 세계로서는 토요일에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은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2기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예. 인플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인플레 플러스 경기 부양. 그래서 인플레와 경기 부양 간의 균형을 모색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 부양 쪽에 지금 노랜딩해서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향후 2년 동안 이 분야를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3대 지수 중에서도 다우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집권 2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의 통화 정책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네, 한국의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적 여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측 요인이 있고 항상 글로벌 추세 쫓아간다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는 미국과 달리 원화라는 버파, 리겔 텐더 버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화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 요건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홍 앵커를 비롯해서 예. 시청자분도 우리의 그 통화 정책 보면은 사실 지난해 4분기가 마이너스 0.4% 역성장할 정도로 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 하고 페드 따라가기식 이런 통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통화 정책은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에는 그 수출 비중이 25% 차지할 만큼 실물 사이드, 리얼 섹터 사이드는 중국에 좀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는 금융 섹터는 페드에 따라가기식 양상을 비췄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각종 규제가 많죠. 늘 홍 앵커 입장에서 규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금융 사이드의 규제가 많은 상태는 실물과 금융 간의 연계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장벽 때문에. 예. 그러면 금융과 실물 간의 돈 흐름이 이렇게 잘 흘러야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돈이라는 건 동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종 규제 때문에 실물과 금융의 불연속성,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카타마이즈 이분법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물과 금융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무슨 정책을 취더라도 실물에 파고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더 올라야 우리가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올리는데 국채 금리는 그보다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든가 이런 게 잡히지 않는 거다. 이럴 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희생을 당한다. 정책이라는 건 양면성이기 때문에 예. 뭐든지 한쪽 방향에서 정책 효과를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한국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장에서 금리 변경과 같은 이런 효과가 충족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단 통화 정책은 그 재정 정책에 비해 시차가 큽니다. 사실 그 내부 시차, 외부 시차 포함해서 통화 정책의 금리 변경하면 보통 시미즈 그랜거 테이싱 이렇게 인과관계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해서 지금 금리 변경을 하면 1년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생명이 선제성, 예. 미리 경제에 대해서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시차가 1년이니까 미리 해야 돼. 프리엠프티브가 생명이다. 이걸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회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복잡하면 경제생활이 복잡하면 목표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다양한 만큼 수단도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유명한 팀버겐 정리다. 그래서 이 정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그래도 제 몫을 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파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잘 지키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시그널 주면 국민들이 레스폰스 반응을 해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소통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일자리 시스템, 금리 체계를 유지해야 사실은 한은의 입김이 그다음에 금리 변경과 같은 정책 효과가 먹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금리를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미국보다 앞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받는지 하는 것을 2월 그 금통위가 이렇게 되면요. 민감하고 어려우면 그동안 금리 정책을 추진했던 효과를 보고 예. 이렇게 2월 회의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페드의 사실 그 금리가 올린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2020년 8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한 많은 논란이 됐던 금리 인상한 효과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출구 전략 자체는 페드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먼저 추진했죠. 예. 우리가 2021년 8월부터 첫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발 이렇게 그 금융 완화의 후유증을 처리하는 출구 전략 성격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예. 우리가 20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 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코로나발 때 뭐 아시겠습니다는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돈도 가장 많이 풀었던 국가가 사실 그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먼저 그 출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는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더더구나 2021년 8월 달에 그게 2021년 3분기거든요. 왜냐하면 성장률은 분기별 지표이기 때문에 이때 성장률이 0.3%였습니다. 대단히 낮았죠. 예. 이런 상태에서 사실 금리를 느닷없이 올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금리를 추진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는 통화정책의 시차를 1년으로 감안하면 충분히 평가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금리를 인상을 할 때 많은 비파성의 금리를 인상할 때 내걸었던 목표들이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실패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그 금통위원들한테 굉장히 좀 가슴에 목을 박는다면 미흡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태에서 왜 올렸느냐. 비판이 거센 상태에서 인상을 했으니까 그냥 미흡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얼만큼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지금 말씀드려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가장 답답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앙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국가가 10년 만에 구로다를 퇴진시키고 본인이 퇴진했죠. 예. 새로운 우에따가 들어오는데요. 우에따가 들어온 분들 엔달러 환율이 다시 129엔에서 134엔까지 오늘 정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시 129엔 하다가 133, 134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그렇죠. 이러지도 저타는 엔저 공분이 지금 134지 않습니까? 저게 120까지 갔다가 134로 다시 엔저가 된다는 것은 자 엔저를 포기해본들 이렇게 새로운 정책 수단이 없다 하는 이런 측면이고요. 이게 좀비입니다. 좀비. 예. 좀비입니다. 죽은 시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도 이게 좀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거에 대한 목표 대비해서 평가를 해야 2월 회의에서 나름대로 우리 내부 여건 것을 감안한 금리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점을 좀 금통위원들이 저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평가해야 될 대목으로 과연 물가 안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안정만큼은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 제1선 목표로서 물가 안정 이 측면에서 예. 2012년 페드와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 한국은행 설립 목적 1조에 사실은 고용 창출 양대 듀얼 맨데이트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물가 안정만큼 제대로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물가 안정 2021년 8월서부터 물가 안정을 충분히 했느냐. 당시에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또 다른 목적을 희석시켜야 되니까 물가 안정을 내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물가 안정은 달성했느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 대표 지표가 1월 달에도 5.2%였고 그다음에 작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5%대가 지속되는 사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외형상 사실 인플레 타겟팅을 선을 이렇게 내세운 건 아닙니다는 예. 페드와 마찬가지 이것도 지적했죠. 미국과 다른데 왜 우리 물가 목표선을 2%로 하느냐. 이것도 페드 따라가기다. 우리 여건이 미국에 비해서 발전 단계가 다른데 이것도 미국 따라가기다 하는 것을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어쨌거나 2% 대비한다고 본다면 지금 1월 달에 5.2%는 이거의 2배다. 2배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보면 7개월 정도 예. 사실 5% 이상이 지속돼 있고 그다음에 12월 잠시 안정되다가 1월 달에 다시 5.2%로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역시 이 분야는 이렇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통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이번에 물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는 총공급 측이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원자재가 같은 공급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대목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공급 측은 공급 측에 대비해야 되는데 공급 측 요인을 총수요 쪽으로 대비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오히려 사실 안정되지 못하는 효과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일부 금통위원들이 명시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금리를 올리면 자, 원화가 강세된다. 그러면 공급 측 요인인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느냐. 이거는 미국이나 대응하죠. 한국처럼 비기축 통화, 한국의 원화가처럼 중심 통화 아닌 국가들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테스팅을 보면 오히려 사실 원화 강세를 유도하다간 수출이 감소돼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4분기에 0.4% 깎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라든가 주력 제품들이 수출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 수출이 안 돼.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떨어져. 무역수지 적자 어땠습니까? 작년에 사실 작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크고 1월 달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한 달인데 127억 달러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바로 일부 금통위원들이 많은 비판에 의식해서 그런지 자, 금리 인상하면 원화가 강세돼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러면 공급적 요인을 안정시킨다. 근데 결과는 안 닿았다는 측면에서 이 대목도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 해서 물가를 잡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이 가계 부채를 줄여서 거시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했던 목적도 기대만큼은 달성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방송을 전체적으로 뒷전에서 이렇게 원고라든가 이거 작업해 주신 분이 저희랑 같이 한 10년 동안 했던 서정화 작가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대목은 좀 일반적으로 동료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 대목을 좀 길게 해달라 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얼만큼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물가보다도 예.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그래서 거시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 대목은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의 가계부채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잡았느냐 하면 물론 절대 증가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예. 근데 절대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질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기준금리 올리다 보니까 은행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가니다 보니까 MZ세대가 소상공인은 제도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않고 비제도권 내지는 거리로 내몰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게 아마 지금 MZ세대와 소상공인들이 거리를 내몰게 된 이렇게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면 항상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침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소득의 불균형도 이렇게 보면 지니 계수라든가 로렌스 계수라든가 시프니 계수라든가 오브니 계수라든가 하는 모든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더 악화되는 이런 국면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위험 수위가 이미 넘었을 때는 여기에 단기에 빨리 줄이겠다 하면 사실은 뭐냐 이렇게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더 큰 피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위험 수위가 이미 한국처럼 높으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시켜야 된다. 사회적 계층을 약자들을 배려하는 상태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뭐냐? 지금 은행들이 성과급 자처하는 거죠. 한국은 4대 은행들이 허스면 허핀달 지수, HHS 지수를 보면 1,700 이상으로 돼서 굉장히 독과적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뭐냐? 담보관행. 이 담보관행은 뭐냐면 이 금리가 어려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취약계층들은 담보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담보관행이 무서운 거거든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이 담보관행들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뭐냐? 이기주의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상해서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 담보력 떨어져 이기주의 겹쳐 하다 보니까 뭐냐? 본인들은 배부르죠. 그런데 국민들은 뭐냐? 담보대출 가져가라 할 때 언제고 거기에 뭐냐? 그 사람들 이자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들어서 성과급 장치 하니까 사회적으로 눈총이 돼서 오죽했으면 정책 당겨서 예. 시장을 건드립니까? 왜냐하면 그게 위화감이 조성돼서 이 어려운 판국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은행 출신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예. 신입사원한테 지난 주말에 얘기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중앙은행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 봉급이요. 지금 시중은행 똑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과급 잔치 오면 절반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안정성이 뭐 가계부채가 줄어서 이렇게 금리 안정성이 도모했습니까? 예. 연일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금통위원분들이 꼭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이 금리 인상으로 과연 얼마나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상태에서 자금 이탈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예. 외국 자금을 이탈한다, 방지한다 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이축 통화는 이 금리 차라든가 이런 게 포트폴리오 인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 같은 이런 국가는 성장률이라든가 무역수지, 경상주의가 어떤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들어서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75, 한국이 3.5%입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1.25%포인트 미국이 더 났는데요. 외국 자본, 자 일부 금통위원들을 본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금리 차가 미국이 1.25%포인트 높다면 자금이 빠져있죠. 그런데 1월 들어서 2월까지 외국 자본 7조 원 들어왔거든요. 예. 1.25%포인트 미국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과거 이론에 토대해서 피션 이론에서 사실 금리차 축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중에 좀 올려야 된다.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탈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식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올해 들어서 단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펀더멘탈을 감안하지 않고 금리차를 이렇게 외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떠냐? 이탈을 방지하지 못하면 정책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어떻게? 자, 추가 금리 인상하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더 악화되죠. 금리 인상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겠죠. 예. 무역수지 더 확대되겠죠.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외국 자본 이탈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 이탈한다. 이 점을 좀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자금 사실 이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대부분 실패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는 전체로 보면 빼도 쫓아가기 아니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려.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서 8번 회의에 우리도 8번 회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외형상으로 보면 미국의 페드 따라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뭐냐 한국의 내부적 여건을 좀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쫓아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2월 23일 하는 예.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통위원들이 고통스럽죠. 왜냐? 1월 물가 5.2% 올랐죠. 근데 미국은 소위 노랜딩 할 만큼 경제 여건에서 매파적 속성이 더 강했죠. 예. 우리 성장률은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0.4%였죠. 미국 쫓아갑니까? 그럼 우리 성장률 더 떨어지는데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원들이 고민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는 고민이 늘어나면 사실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적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고민 속에 이렇게 해서 독창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내부 여건을 감안한 사회적 약자를 감안한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그것이 금통위원들이 연봉의 3, 4억 되는 그 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쫓아가면 홍앵커도 홍앵커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홍앵커도 뭐냐 금통위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미국 쫓아가 금리 올려 우리 좀 올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봉을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를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홍앵커는 저보다 굉장히 이 대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냉정을 차지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굉장히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생각하면
반드시 이 대목은 좀 꼭 좀 지적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아침부터 또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열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네, 물가보다도 경기 부양 지금 성장률 마이너스 0.4%입니다. 예. 주부총리께서 자 경기 부양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성장률 올해 2% 이상 끌어올릴 만큼 성장률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세 적자 부분에서 줄여줘야 됩니다. 이 대목을 신경 써서 자 인플레냐 경기 부양이냐 이걸 놓고 2월에 한다면 경기 부양 쪽에 더 무게를 둬서 금리는 자 인플레 생각하지 말고 예. 금리는 동결해야 된다. 그것이 MZ세대와 소상공인 지금 임계점에 넣어낸데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 밑에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 사람 대다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통화정책을 좀 추진할 것을 좀 이렇게 금통위원들한테 꼭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금리 인상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